화요일 정치화투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어제 10시부터 12시, 원래는 11시 40분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 12시 한 4분까지 더 늘어나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0명 정도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현장에 있었고 또 100명의 기자들은 이제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통해서도 이제 뭐 채팅도 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질문들 쏟아졌고 대통령이 소화를 했는데 먼저 야당의 입장부터 좀 들어보죠. 평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조혜진 의원님? 좀 기대가 조금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좀 무산된 느낌. 기대가 무산됐다. 예. 그러니까 임기 마지막 해에 신년 기자회견이고, 네. 그 마지막 해 되면 대체로 좀 지지율 떨어지고 뭐 이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네. 어제도 그런 데 어떤 몇 가지 이슈들에서도 그렇지만은. 대통령 지지율이나 또 당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하는 것은 지난 4년 동안의 국정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인데, 네. 그것을 좀 궤도 수정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그 국정 기조의 변화나 예. 또 새로운 비전 대안 제시. 남은 1년이란 게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네네. 그래도 그런 것이 있을까 싶었는데. 대체로 질문에 대해서 그동안에 다른 자리에서 이미 입장을 직간접으로 밝히신 것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든가.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 예. 그리고 아마 대통령 생각이 저럴 것이다라고 대충 짐작한 것들이 다시 한 확인되는 그런 것이었고 또 몇 가지 이슈에서는 또 이게 평지풍파가 될 만한 그런 논란이 또 논란을 야기한 초래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네. 2시간 넘게 하신 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하드 캐리를 하신 건데 좀 고되게 하신 건데 네. 성과가 좀 기대 부족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께서는요? 예. 그 대체로 저도 이제 청와대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그동안은 대통령 이제 신년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에 가까웠죠. 미리 각본이 없는 것처럼 하면서도 각본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질문 순서 같은 거 정해지고 어떤 질문이 할 것이다 뭐 나오고 토시까지는 아니어도 대충 질의의 요지나 이런 걸 다 사전에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았죠. 이번에는 실제로도 일종의 이제 각본 없는 드라마여서 이제 스포츠가 재미있는 것처럼 각본 없이 그 질문하고 또 답변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 코로나 문제라든가 사면 문제라든가 또 윤석열과 전 추미애 장관 간의 갈등 문제라든가 또 남북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대통령이 솔직하게 말씀을 주셔서 되게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지 않나 싶은데요. 네. 그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사실은 이런 기회를 많이 갖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이 너무 국민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기회를 좀 자주 가져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직접 대통령의 생각을 전해주는 자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이게 2021년 되자마자 뜨거운 지금 이슈로 떠올랐었는데 어제부로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대통령께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고민할 때가 올 거다라고 해서 여지를 두셨는데 그거는 결국은 그 처음에 이 이야기 나온 그 배경하고 또 맥이 닿는 부분인 것 같은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임기 중에 전직 대통령을 두 분이나 감옥에 가시한 거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가 없죠. 벌써 그 수감 기간이 전직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길어지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퇴임을 하게 되면은 거의 5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게 같은 대통령을 지낸 입장에서 본인도 이제 1년 뒤면 전직 대통령이 되는데 네. 그 부담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게 물러나면 아마 이게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뭐가 좀 부담이 짓눌러 오는 게 느껴질 테고. 네. 그래서 퇴임 전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뭔가 이 문제는 좀 풀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걸 이낙연 대표가 알고서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걸 한번 좀 제기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런데 의외인지 아니면 예상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가장 적극적인 지지층에서 반발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한 발 물러서면서 본인 당사자들이 반성하고 또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뭐 다른 조건도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됐는데 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 시기상조다. 그렇지만 적절한 시점에 또 고민할 때가 올 거다. 또 그렇지만 본인들이 그 말의 뉘앙스 속에 본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론하기 곤란하다. 또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또 다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어느 시점에 또 다시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거기서 대통령께서 사면한다 이렇게 결단 내리는 게 쉽지 않아 보이고 어쩌면은 그냥 뭐 가석방이나 뭐 형집행 정지나 그런 좀 절충적 형태로 어느 정도 조금 풀고 퇴임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김성환 의원께서는 사면 관련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그 대통령 말씀 중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사면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이라는 게 그 두 분 다 공이 일종의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을 임기 중에 그런 행위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에서도 굉장히 엄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공이 두 분 대통령이 다 없으세요. 오로지 이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한 상태여서 사면을 하게 될 경우에 사실상 반성 없이 사면을 하게 되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가 없는 건데 저는 차제에 국민의힘 측에서 네. 그 두 분 대통령과 가까우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들의 정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두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네. 정말 진지하게 그 두 분이 이 정치 탄압의 희생양처럼 코스프레를 할 일이 아니고 진지하게 집권 과정에서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사과를 먼저 진지하게 하는 게 우선이고 네. 그 후에 국민들의 정서가 좀 바뀌게 되면 그때 대통령님이 이제 다시 고민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대통령님을 탓할 일이 아니고 지금 전직 두 분 대통령과 가까우셨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잘 설득해 주시는 게 지금의 수순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과가 먼저다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 부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던 거라면은 뭐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런 포괄적 의미에서 사과는 두 분 다 이미 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예.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씩 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구체적으로 지어진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네. 처음부터 만약에 이낙연 대표가 그 이야기 하실 때나 또는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그 조건을 그런 조건 하에서 사면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야기했다가 내부에 반발이 나오니까 그걸 발을 빼는 명분으로 그걸 제시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예. 이전에도 그렇지만은 이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기업인들 사면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었던 때가 없습니다. 국민이 동의해서 사면한 예가 제 기억에는 없어요. 통제권 차원에서 필요해서 결단을 내려서 했던 거지. 예.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은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그럼 뭐 사과한다고 국민들이 그럼 뭐 이재용 부회장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 사과했지만은. 그 여론이 완전히 돌아선 일이 없었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지금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질문이 꽤 나왔었는데 그 중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동안 추 장관 뭐 관련해서 또 이 정치권이 윤 총장 관련 상당히 좀 시끄러운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네, 뭐 말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하셨고 네. 또 그 검찰총장의 독립성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고 다만 그것이 임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 규정이 있는 거고 그런 네. 과정에서 과거에 없었던 뭐랄까 갈등이 표출된 측면이 없지 않죠. 대통령이 이거를 소위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했고 과거처럼 선배 검찰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그 선배 검찰이 또 민정수석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내부 거래를 해왔을 때는 조용히 뭐 사퇴시키거나 조용히 여러 가지 뭐랄까요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처리해왔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게 하고 또 사법부는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불협화음이었다.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검찰총장이 가져야 될 공무원의 중립성 얘기를 언급하셨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면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혜진 의원님은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할 목적으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 발언이나 또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다. 네. 이 발언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임을 확인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도 있던데 예. 뭐 해석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네. 굳이 그 뉘앙스를 찾자면 정치할 생각하지 마라. 아, 정치하지 마라. 예. 예. 또 문재인 정부의 총장인 걸 명심하고 네. 우리 정부의 기조에 맞춰라. 그 기조에서 벗어나지 마라. 예, 예. 그런 뉘앙스가 조금 더 가깝게 저는 느껴졌었어요. 신임보단 경고성이다. 경고까지는 아니겠지만 굳이 방향을 찾자면 그런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렇게 느끼게 되는 데는 일단은 이 추윤 갈등이라는 것이 기본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서 또 그 의중을 추 장관이 읽고 총대 메고 장관 임명하자마자 윤석열 사단 해체하고 윤석열 쫓아내는데 그냥 그 초지일관 하다가 또 무리하다가 이 파동이 이제 벌어진 거였고 또 대통령께서 그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공격하는 논리가 검찰 개혁이었는데 계속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 힘을 실어주셨고 결국 마지막에는 추 장관이 주도해가지고 윤 총장 2개월 징계 한 것도 또 대통령이 재가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제는 늘 그렇지만 두 분 가운데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 사안을 다룬 것처럼 하셨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본 적 없습니다. 추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읽었느냐 거기서 보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어제 그 말씀도 저는 오히려 윤 총장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난해 1월에 신정 기자회견 때는 그보다 좀 더 강하게 경고를 했지만 그에보다는 좀 약했죠. 약했지만 검찰총장이 있는 동안에는 정치적인 운동을 좀 삼가라. 또 우리 정부의 총장이라는 걸 명심하고 그 기조에서 벗어나지 마라. 그 메시지 좀 더 가까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할 때 제가 비서관을 해서 대통령이 가까이서 1년 2개월 가량 뵌 적이 있는데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나 이런 걸 중시합니다. 나중에 역사에서도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 추미애 장관이 징계 결정을 할 때 사전에 무슨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발표하기 직전에 이제 청와대하고 당에 소위 이제 그 사실을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가 아니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굉장히 민주주의자에 네. 가깝다. 그렇게 봐주시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다뤘던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뭐 다 하나씩 두 분의 의견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간상. 먼저 이 방역이라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지금 사과까지 나왔던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언급이라든가 이 부분 관련해서 조혜진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가장 내가 좀 챙겨봐야 될 것 아니면 이건 좀 내가 의미 있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세 가지를 같이요. 네, 같이 그 중에서 뭐 하나만 해도 하셔도 좋고 세 가지 같이 버무려도 좋고요. 방역은 대통령께서 네. 기자 질문에 좀 속 시원하게 네. 국민들께서 그 백신 언제 맞을지 궁금해하고 기다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정작 백신이 왔을 때 이거 부작용 없을까 해서 걱정해서 또 그 접종을 주저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라면 제가 시범적으로 먼저 맞겠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90이 넘은 분이 그 할머니가 국민들 염려를 덜어준다고 본인이 먼저 맞았거든요. 예.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꼭 필요하면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게 기자가 기대했던 질문 속 시원한 답변이 아니었던 게 좀 아쉽고 네. 부동산 문제는 공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조금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네. 너무 늦었다. 정권 초기에 만약에 그런 그 해법을 붙잡고 쭉 추진했으면 지금쯤이면은 이제 물량이 조금씩 나올 때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그나마 시각 조정이 약간 된 거는 좋지만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물량 나오는 건 벌써 짧아야 4, 5년, 아주 긴 데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쉽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또 단기적으로 이 1년 안에 남은 1년 안에 물량을 많이 이렇게 그 나오게 해서 이 그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다주택자들이 그 한 10명 중에 1명씩만 집을 팔아도 22만 채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건 아주 단기간에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부세 조금 아직 이제 그 양도소득세 조금 완화하고 또 대출 기자도 좀 완화해주고 하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비친 게 좀 아쉽고 북한 문제는 딴 건 터치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고 아직도 믿는다고 말씀하신 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우리 다 속았다는 거 알고 있고 지난 3년 4년 동안에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계속 그 핵 개발 추진해오고 이제는 핵을 앞세워 가지고 뭐 무력 적화 통일까지 그 엄포를 얻고 있는 상황인데 그저께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그 이야기 하시는 게 참 좀 그랬습니다. 예. 김성환 의원님. 예. 방역과 이제 백신의 시기, 백신을 언제부터 맞을 거냐가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인데 2월 말보다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대충 추론해 보면 1월 5일 날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일종의 식약처에 심사를 들어갔단 말이죠. 보통 40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 시점으로 보면 그게 2월 대략 15일쯤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설 연휴 끝나고 나면 바로 그래서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설 연휴 지나면 곧바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고 뭐 언제든지 대통령님이 국민들이 불안이 여전하다면 먼저 맞겠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이미 백신 접종을 그 독감 예방 접종을 여러 차례 맞아봤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마 크게 걱정하지 않고 맞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신 거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시절에 소위 공공 재개발 방식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추진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공공 재개발 방식은 공공이 이 소위 이제 초기 과정에 그러니까 부지를 정하고 건축에 들어가는 데까지 보통 한 4년에서 길면 한 7, 8년도 걸렸잖아요. 이 기간을 굉장히 압축해서 대략 2년 이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굉장히 압축해서 공공이 공공의 신뢰하에 이제 진행을 한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용적률을 올려주면 그 용적률이 늘어나는 부가가치의 절반은 그 해당의 조합이나 주민들이 갖고 그 나머지를 공공이 일종의 매입해서 공공임대나 이제 공공 뭐 전세 혹은 공공 분양 방식으로 쓰는 이런 공공 재개발 방식을 하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아마 네. 그런 등등의 새로운 이제 혁신적인 공급 대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남북 문제는 기억을 거슬러 보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굉장히 위기 전쟁 직전까지 갔었고요. 그 문제를 이제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소위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포괄적으로 약속했는데 그 다음 하노이 회담에서 사실상 볼턴이 굉장히 강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소위 단계의 수위가 맞지 않아서 깨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셔서 다시 좀 아쉽지만 싱가포르 회담 때 북미 간에 합의했던 내용 그것을 중재했던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그 단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취지여서 만약에 그것이 바이든을 설득할 수 있다면 해볼 수 있는 유력한 카드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와투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교통정보 그리고 기상청에서 날씨 확인하고 돌아와서 다시 말씀 두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환 의원, 조혜진 의원과 함께 정치와투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관련해서 두 분의 입장 또 각 당의 평가 듣고 있는데요. 어제 그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또 논란이 되는 발언이 하나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입양에 대한 대책 입장이 나오면서 입양 취소나 아이를 바꾸자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기도 했고요. 이 부분 한번 짚고 그리고 다음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예. 네, 이제 정인이 사건은 핵심이 아동 학대를 어떻게 조기에 예방할 거냐에 대한 게 이제 핵심일 수 있죠.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구청장 시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일종의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광역지자체가 권역별로 서울 같은 경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두는데요. 그 전문기관하고 그 해당 지역의 경찰서가 유기적으로 연관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경찰서는 다 시군구 단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랑 유기적으로 연관하려면 광역이 할 일이 아니라 기초 단위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게 이제 생각이고요. 시보다는 구단위 쪽에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해외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일종의 사전 위탁 보호제처럼 그 입양을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일종의 선을 보는 것처럼 그 아동을 맡을 부모가 양육을 하는데 적정한지를 이제 보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말씀하신 건데 표현에 약간 이제 오해가 있어서 그 부분을 청와대에서 바로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저는 그 대통령께서 입양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은 뭔가 잘못 주입된 선입견 같은 게 있으신 거 아닌가. 그게 이제 그렇게 툭 튀어나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요전에도 그 정인이 사건 초기에 이 문제의 본질과 해법 그 논란이 있을 때 대통령께서 그 입양 부모의 그 아동 학대나 폭력의 문제보다는 입양 제도 자체의 문제가 이게 원인인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어제는 말씀하신 취지가 보니까 이번 사건 또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그 입양 부모하고 그 아기하고가 서로 좀 잘 안 맞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런 걸 잘 맞도록 그 하는 게 대책이다, 해법이다. 그래서 안 맞으면은 좀 이제 키워보고 안 맞으면은
뭐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다른 아이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문제 진단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입양도 네. 낳는 거나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 낳는 걸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예쁜 아이, 뭐 착한 아이, 성격 좋은 아이, 똑똑한 아이 이렇게 골라서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낳았으면 내 핏줄이니까 운명이니까 네. 인연이니까 키워야 되잖아요. 특히 더 그런 부분에서 미약할수록 네네. 더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고 더 애정을 기울여 가지고 그렇게 하듯이 입양도 기본은 물론 일정한 부분 이제 여러 아이들 중에 어느 아이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겠지만은 네. 기본은 어느 양부모 말처럼 배 아파 낳는 거나 이 가슴 아파 낳는 거나 똑같은 거다라고 하신 것처럼 그런 시각에서 입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입양 아이가 뭐 그런 부분에서 덜 똑똑할 수도 있고 덜 예쁠 수도 있고 또 성격이 뭐 까다롭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네네. 그럴수록 오히려 더 이 아이는 내 손이 필요한 아이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입양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거는 전혀 이게 뭐 그런 점에서 아이 부모하고 안 맞는 그 성격이 좀 뭐 이렇게 까다롭다든지 키우기가 알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아이 예. 같은 경우는 입양 부모를 만나기 어렵죠. 네. 평생 버려져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예. 입양 문제라든가 아동학대 전반으로 들어가라고 보면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이 정도로 입장을 그러니까, 좀. 입양 부모가 아동을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그 부모가 아동을 입양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꼼꼼하게 봐서 네. 그게 적절치 않을 때는 이제 알겠습니다. 허가를 해주지 않는 그런 이제 사전 위탁 보호 제도 같은 게 있는데 아마 그런 취지를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각 당의 지금 보궐선거 상황 살펴보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조혜진 의원님, 예. 지금 경선 후보 등록 시작했죠? 예. 오늘부터. 예. 몇 분이나 나오실 것 같습니까? 지금 한 10분이 뜻을 밝히셨는데 예. 다 후보 등록을 하실는지 일부가 하실는지 네. 뭐 10분 전체가 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현상 자체가 네. 저희 당으로서는 참 이례적이죠. 그만큼 많은 후보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예, 그만큼 이번 선거가 한번 해볼 만한 선거다라는 그 분위기. 예. 또 어떻게든 이 정권 심판 선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나름의 개개인의 어떤 의욕이나 열정 예.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그 점에서 참 고무적인데 예. 이 후보가 많다 보면은 이 교통 정리가 잘 안 되거나 교통 정리가 잘 안 된다. 과열되거나 이래가지고 의외에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어서 후보 많은 게 좋은 점도 있지만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가지고 네. 선거 관리하는 우리 당이나 또 후보 본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선에서 후보가 나오면 결정이 되면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는 필수입니까? 아니면은 선택입니까? 저는 필수라고 보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속마음은 모르겠지만은 뭐 전략적으로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은 뭐 꼭 다자구도로 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네.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신가 싶기도 하지만 저는 필수라고 봅니다. 조혜진 의원은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지금 우상호 의원 혼자서 너무 외롭게 뛰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유력한 서울시장 이제 후보로 뛸 예정인데 당에 간곡하게 1월 20일까지만 좀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이제 1월 20일이면 내일 아닙니까? 실제로 중기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소임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이제 배정하는 주무장관이기도 하고요. 3차 마치면 그것도 이제 뭐 마무리까지 못하더라도 일단하게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중기부 장관으로 해야 될 과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 기한이 임박해서 아마 조만간 우상호 의원이 혼자 뛰는 이런 이제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크호스가 또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두 분이 유력하게 경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언론에 거론됐던 몇몇 사람들은 고사하거나 뜻을 접은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두 분이 경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와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